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요. 잠들기 전 10분이 내일을 결정한다. 이 책에서 중간 부분부터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했었죠. 너무나 좋은 책이었어요. 자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옷 차림으로 깜깜한 밤에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을 쓰신 한근태 작가님은요,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인생을 변화시켰고, 이 책에서 잠들기 전에 읽으면 좋은 그런 수십 권의 책을 요약해 놓으셨어요.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막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은요, 이렇게 팻말을 들고 구걸했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근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시인이 팻말을 이렇게 고쳐주었대요.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떡해, 봄이 오는데 볼 수가 없대, 꽃도 볼 수가 없대 하면서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이야기도 시적인 효과를 내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글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글은요, 재밌어요. 그 18위 하상욱 그 시인 아세요? 저는 그분이 짤막하면서 너무 재밌는 시가 있어서 그분 글을 되게 많이 보면서 깔깔깔깔 대면서 웃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은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에 의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간다라고 하면은 우와, 의사가 겁낼 정도로 토마토가 몸에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독서 그리고 이런 책을 요약하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시적인 문구들을 많이 써보면서 점점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 책에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오픈했었어요. 제가 설득의 심리학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이죠. 이 책에서 설득을 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할 수 있죠. 인간관계는요, 뭔가 주고받으면서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한대요. 시식 코너에서 뭔가를 먹은 사람은 그 제품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에 빚을 진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이 하도 먹으면은 애기들 3명이서 맛있다고 막 먹으면 너무 미안해서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이것을 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줍니다. 됐어요 이러는데 계속 줘. 애기가 애기니까 엄마 만두 더 먹고 싶어 이런 만두 또 줘. 눈치 주지 않아요. 아마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사게 됩니다. 미안해서. 일관성의 법칙. 투표할 예정이시죠? 라고 질문한대요. 투표해주세요가 아니라 투표할 예정이지요? 했을 때 내가 예 라고 대답하죠. 예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율이 25%가 높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네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10시에 업로드하고 11시에 라이브 할게요 라고 탁 붙여놓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맞춰서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일관성의 법칙이래요.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희귀성의 법칙. 더 가질 수 없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조바심을 냅니다. 마감 시간, 한정 판매 같은 단어에 단어를 하면 사람들이 막 빨리 사게 되죠. 권위의 법칙입니다. 자, 당신이 당신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칭찬하게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나 예뻐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김유라 예뻐요 하면은 예쁜 사람이 될라나? 네, 어쨌든 이렇게 남이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뭐 입소문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끌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또 부분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 자본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끌리는 사람 만나나요? 친구가 되든 뭐 유튜브를 보든 끌리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끌리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요. 끌리는 사람과 뭐 놀러도 가고 합니다. 자, 근데 끌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얼굴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예전에는 안 좋았다는 소리야 이러는 거죠. 삐딱한 반응을 보인대요. 저는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얼굴 좋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살쪘다는 소리야. 얼굴이 좋다는 게 살쪘다는 소리야. 그래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홀쭉하게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끌리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막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말을 잘 듣기만 해도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문제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하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말은 별로 없지만 묵묵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말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랑 있으면 참 좋더라 하는 사람 중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잘 웃으면 되게 좋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도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근데 우리는 웃음에 인색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유튜브 하고 뭐 우리 아이들이랑 놀고 이렇지 않고 평소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제 얼굴을 보면. 누가 이렇게 찍힌 사진을 보면은 저 혼자 있거나 뭐 생각에 잠겼을 때 표정이 정말 안 좋아. 심각해요. 자, 우리는 왜 웃음에 인색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서 나보다 더 예쁜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돈 많은 부자를 생각하면서 표정이 또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비교하지 않고요. 현재에 만족한다면 그냥 나는 하하하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좋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나자마자 상대를 무장해제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웃음으로 상대를 무장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웃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막 환하게 웃고 있다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랑 있으면 참 행복해. 왜냐면 우리가 웃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눈치를 보죠. 뭐 기분이 안 좋은가? 화났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나에게 웃을 일을 주세요.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심각하고 무섭고 복잡한 그런 이슈들 보지 마시고 나한테 웃을 수 있는 좋은 음악, 재밌는 유튜브 그런 거 선물하세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심각한 공부 이런 거 하면서 인상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재밌게 공부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자, 웅진 그룹의 윤석금 회장은요. 과외를 금지한다는 소식을 택시를 듣고요. 순간 이것이 바로 큰 기회다라고 생각했대요. 과외를 못해도 공부에 대한 니즈가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다가 강연 테이프를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명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 이를 녹음해서 팔면 될 것 같았대요. 그는 즉시 실천에 옮겼고 예상대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웅진 싱크빅 위기가 기회다.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진짜. 혹시 천호식품 회장님 이야기 아세요? 이 사람이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말을 못하겠네. 이거 말할 수도 없고 그 광고로 대박이 났었죠. 건강식품을 되게 많이 파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는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뼈가 부러졌는데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뼈를 붙게 하는 데는 달팽이가 최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할 바에 달팽이를 한번 먹어보자 이래서 달팽이를 열심히 먹었대요. 근데 기적처럼 뼈가 붙었다고 합니다. 사실 성인이 되면 뼈가 잘 안 붙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게 됐대요. 대박. 자, 그래서 달팽이 사업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통마늘 진액도 그렇고요. 쑥 관련 제품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대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해요. 골프 치는 놈들, 벤츠 타는 놈들, 투기꾼 새끼들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요 절대 골프를 칠 수 없고 벤츠를 탈 수 없고 여러 개의 집도 가질 수가 없겠죠. 뇌는요 별 생각 없이 뱉은 말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누구든 부자로 살고 싶으면 저주의 말과 이별해야 한다고 해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언어 습관, 무심결에 내뱉는 말을 되돌아봐라 라고 해요. 이 얘기를 천호식품 회장님께서, 김영식 회장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성인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어리석은 인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봤더니 어떤 굿바이 허둥지둥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배가 너무 아픈데 그냥 참았대요. 우리 근데 어른들 정말 많이 참죠. 옛날에는 병원도 잘 가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냥 참고 뭐 진통제만 먹고 합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병원에 가지 않다가 끝내 암으로 죽는데요. 병원에 일찍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게을리한 결과 병을 키운 것입니다. 참지 마세요. 혹시 내가 몸이 여기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큰 병일까봐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도 있죠. 병원에 갔다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면 고치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거 큰 병이면 어떡해 하면서 안 가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과 대면하세요. 괜찮습니다. 한 평을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로 완전 띄운 그 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998년에 한평에 이석형이라는 젊은 군수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동네는 최악의 상태였대요. 10만 명이 넘던 인구는 계속 줄어 4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관광자원도 없고 산업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저 새로 온 군수가 그냥 젊은 군수 그냥 뽑은 거예요. 어차피 뭐 할 것도 없는 동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군수가 동네를 어떻게 살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메밀꽃 축제를 할까라고 했대요. 하천가에 메밀을 심고요. 메밀꽃과 메밀국수로 동네 축제를 하자라고 마음먹었는데요. 주민들이 불평이 많았대요. 힘들게 자꾸 메밀을 심으래. 겨우 설득해 메밀을 심기 시작했는데 메밀이 나올 무렵 태풍 예니가 덮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다음에 유채꽃. 하지만 유채꽃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서 뭔가 2% 부족했어요. 한편까지 유채꽃을 보러 올까? 이런 것. 어느 날 유채꽃밭을 가다가 노란 나비 5-6마리가 펄럭거리는 걸 보고서 무릎을 쳤대요. 나비를 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 군수가요 원래 방송국에서 환경 및 생태 전문 다큐멘터리 PD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나비를 보는 순간 다큐멘터리가 딱 떠오른 거죠. 나비 박사 정헌천을 만나 한평천 유채꽃밭 위로 나비 10만 마리를 날려보자고. 근데 사람들이 반대를 엄청 했대요. 뭔 놈의 나비냐. 나비는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군수 자리를 걸고 설득합니다. 나비 축제에 실패하면 군수를 그만두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성공했대요. 드디어 축제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올까 말까 노심초사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30만 명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 축제 기간 동안 왔나 봐요.
세상에.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고요. 수백 곳의 식당에는 쌀, 김치, 반찬까지 모두 떨어졌대요. 와,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서 2만 마리의 나비가 일제히 날아오는 순간 와 라는 탄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고 열등감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랑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유라 TV에서 정기 모임을 하게 되면 제가 늘 시키는 게 있어요. 자랑하기를 시킵니다. 네, 자랑하기. 자기소개 말고. 겸손함을 버려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뭐 저는 말을 못하지만 이런 거 다 빼고 내 자랑. 그래서 자랑을 하면 뭐가 좋냐면 봐라. 우리도 이렇게 성공했다. 나도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송옥은 서울대 교수는요. 박사마을의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 평등주의적 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네가 박사가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박사마을이 됩니다. 이 동네는 박사가 많이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이 동네 이웃들이 박사가 많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냥 박사 하고 싶은데 할까? 우리 동네 박사마을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평등주의에는. 네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니? 네가 성공했잖아. 네가 부자 됐잖아. 너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네. 자, 질투와 시기를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성취 동기는요. 평등주의가 촉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쓰면서 수입이 적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수입이 적어도 저축할 수 있어요. 새 아이 키워도 돈 모을 수 있어요. 월 외벌이로 수입으로 집 살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책을 썼고 실제로 그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높은 저축률, 자본을 계속 모으면서 종잣돈 불려나가면서 내 집 마련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본대요. 순수하게 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거야. 나는 착하고 저 사람은 나빠. 선한 부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쁜 부자, 선한 가난뱅이. 선한 가난뱅이를 택하는 거죠. 자,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들을 끌어내리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악플 막 달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다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을 때 나를 이제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망했잖아. 삼겹살집 주인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도 이런 이유래요. 정치를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아니죠. 저는 야나두라는 광고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기에 나도 영어를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10분 이렇게 좋은 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